6개월이면 그 조립 공장은 알아서 무너집니다. 일본 최강 기업의 한마디에 서울의 작은 회사 하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노벨상까지 배출하며 70년간 세계의 빛을 지배해온 거인 니치아. 그들이 직원 7명짜리 회사를 향해 5나라에서 동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 먼지 같던 회사는 도망치는 대신 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일본 열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일본 고위 관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특허 1만 8천 개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도쿄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마루노우치에 있는 한 호텔 라운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검은 양복 물결이 끝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갈 것만 같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고요를 산산조각 낸 건 제 휴대폰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속보였습니다. 세계 LED 시장 1위, 70년 만에 교체. 일본 니치아, 한국 기업의 왕좌를 빼앗기다. 손에서 찻잔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녹차가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지만 저는 그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가슴 밑바닥까지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읽은 글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7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일본의 그 단단한 왕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어느 작은 회사에게 말입니다. 그 회사가 손에 쥔 LED 특허가 무려 1만 8천 개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숫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흐르던 잔잔한 피아노 소리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도 전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30년도 더 된 어느 날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저는 니치아의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구동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압도적인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새하얀 가운을 입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사진이 황금빛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하던 니치아의 임원이 가슴을 쭉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모리카와 씨, 전 세계의 빛은 모두 이곳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짜릿하게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힘이구나. 이 빛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누구도 이 거대한 성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던 빛이 오늘 아침 거짓말처럼 꺼져버린 겁니다. 니치아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치아는 그저 덩치만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파란색 LED를 상용화해서 그 기술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한 기업이에요. LED 업계에서 니치아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온 적 없는 절대 강자였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LED 회사가 니치아의 기술을 빌려 쓰고 니치아에게 꼬박꼬박 로열티를 바쳤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니치아가 한국 회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른 기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국 회사가 처음 시작된 곳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낡은 상가 건물 한 칸, 직원이라고는 고작 7명, 1년 매출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억 원 남짓, 동네에서 장사 좀 된다는 식당 몇 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그야말로 먼지 같은 규모였습니다. 그 먼지 같던 회사가 노벨상의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 회사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더 된 옛날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세상에서 무너지도록,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가 세상에 제대로 태어나지조차 못하도록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리카와 타다시. 올해로 61살이 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무려 34년을 일했고 마지막에는 제조산업국 심의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일본의 공장이, 일본의 기술이 세계 1위,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나라의 정책을 짜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한거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서울의 비좁은 상가에서 시작한 7명짜리 회사가 어떻게 일본을, 아니 저 모리카와 타다시라는 한 인간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하게 됐는지, 그 부끄러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건 한 일본인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두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쏟아진 녹차를 닦아내고 세 잔을 내려놓고 갈 때까지도 저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검은 양복의 물결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하고 있었죠. 일본의 한 시대가 70년의 자존심이 방금 막 끝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입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만 보였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본의 산업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제게 그 속보 한 줄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30년 전에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 작은 회사를 가장 먼저 비웃고 가장 먼저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30을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경제산업성에 들어온 지 몇 해 되지 않은 패기 넘치던 젊은 관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의 정상에 있었어요.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거리에 나가면 온통 일본 기업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의 기술을 부러워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앞선 나라였어요.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도쿄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잃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시절 경제산업성 복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생각이었죠.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다들 퇴근한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제 직속 상사였던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30년 넘게 산업정책을 다뤄온 분이었어요. 그분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도쿄의 빌딩 숲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카와 군, 자네 앞으로 이 일을 오래 할 거라면 이것 하나만은 똑똑히 기억해 두게.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상에는 머리가 있고 손이 있어. 머리는 생각하고 설계하지. 손은 그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머리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손은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고.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한 점의 의심도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은 머리야. 한국은 손이고 그들은 우리가 그린 설계도를 받아다가 조립하는 나라일 뿐이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 그게 자연의 질서야. 알겠나, 모리카와 군.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깊이 새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정확히 그랬거든요. 당시 한국의 전자부품 업계라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해외 부품을 떼다가 맞추는 단순 조립 공장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핵심 기술은 전부 일본과 미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그 부품을 받아다가 조립하거나
단순한 가공만 간신히 해내는 정도였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특허를 제대로 가진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남이 그려준 설계도를 보며 남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묵묵히 찍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진짜 알맹이는 늘 우리 같은 힘센 나라의 기업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특히 LED 분야는 더했습니다. LED라는 건 아주 작은 칩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부품인데 그 핵심 기술과 특허를 거의 전부 우리 일본의 니치아가 틀어쥐고 있었어요. 니치아는 404 특허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독점. 특허를 비롯해 수천 개의 특허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는 어떤 한국 회사도 함부로 LED를 만들 수 없었죠. 만들려고만 하면 니치아의 특허가 그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벽을 더 높고 더 단단하게 쌓도록 뒤에서 정책으로 돕는 것. 그게 바로 젊은 시절 제가 맡았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두툼한 보고서를 한 권 썼습니다. 그 제목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요지는 이랬어요. 한국의 LED 산업이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특허망으로 그들을 요람에서부터 봉쇄하자는 것.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 없이는 단 하나의 LED도 만들지 못하게 사방을 빈틈없이 틀어막자는 거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고위 정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회의 탁자에 10여 명의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제가 봉쇄의 전략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하자 회의실 곳곳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손은 손의 자리에 단단히 묶어둬야지. 모리카와 군, 자네 물건이군. 이대로만 가면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발밑이야. 저는 그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본의 미래를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누군가의 간절한 꿈을 짓밟는 일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서 회의에서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심의관님, 한국 서울의 작은 회사 하나가 LED 사업에 새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미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세웠던 곳을 어떤 한국 사람이 인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고 슬쩍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직원이 몇 명인가? 7명입니다. 연 매출은 우리 돈으로 12억 원 정도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간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12억이라니. 우리 회사 1년 휴지값도 안 되겠군. 그런 데를 회사라고 부를 수 있긴 한가? 또 다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상가에서 7명이 모여 LED를 만들겠다. 농담 하나. 칩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1년 안에 망할 게 뻔해요. 저는 자료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낡은 상가 한 칸에서 직원 7명이 무슨 LED를 만든다고. 자네, 이런 걸 보고라고 가져온 건가?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그런데 그 젊은 분석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마디를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회사 대표가 좀 특이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과 특허를 갖추지 못하면 회사의 미래도 없다고. 그래서 적자를 보더라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무조건 연구 개발에 쏟아붓겠다고 했답니다. 세계 1위가 목표라고요.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 역시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어요. 세계 1위, 매출 12억짜리가? 직원들, 이번 달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연구 개발이라니. 그런 곳은 길어야 1년이네. 다시는 이 이름을 회의 자료에 올리지 말게. 신경 쓸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그 회사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낱 손이 감히 머리의 영역을 넘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그때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을 때 가장 눈이 머는 법이거든요. 그 7명짜리 작은 회사의 이름이 바로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높여갔고 일본의 산업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그 작은 한국 회사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당연하죠. 잊을 만한 회사였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늘 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서울의 7명짜리 회사 따위를 떠올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니치아 쪽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일로 인연을 맺어온 니치아의 특허와 법무를 총괄하던 본부장 하마다 요스케라는 사람에게서였어요. 하마다는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독사라고 불렀죠. 그는 특허를 혁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경쟁자의 숨통을 끊는 칼처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에 무너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는 작은 경쟁사가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채자라기도 전에 소송으로 짓밟아버리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잡초는 어릴 때 뽑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그가 저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꺼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리카와 심의관, 그 한국의 서울반도체라는 회사 기억하십니까?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울반도체라. 글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군요. 금먼지 같던 회사가 요즘 제법 컸습니다. 어느새 휴대폰에 들어가는 하얀색 LED를 만들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니치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하마다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등이 서늘해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먹잇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재수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5나라에서 동시에 칠 겁니다. 저는 찻잔을 들다 말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5나라에서 동시에요? 그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만 받아내면 될 일을 가지고. 하마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의관님, 제 목적은 손해배상 따위가 아닙니다. 그는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목적은 그 회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5나라에서 동시에 소송을 걸면 그 작은 회사는 변호사 비용만으로도 1년을 못 버팁니다. 첫 손해배상 청구액을 48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를 통째로 팔아도 못 갚는 돈이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이면 그 조립공장은 알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지독한 냉정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통쾌하기까지 했거든요. 감히 손이 머리에 것을 베끼다니. 본때를 단단히 보여줘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하마다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그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관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우리 일본의 LED 성벽을 함부로 넘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일로 한국 LED 산업의 싹은 영원히 잘려나갈 겁니다. 30년 전 심의관님께서 시작하신 그 봉쇄 정책이 드디어 화려하게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렸던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은 손, 일본은 머리, 그 단단한 질서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독일 법원에서, 한국과 미국과 유럽 곳곳을 돌며 10건이 넘는 무거운 소송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마치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니치아라는 거인이 서울의 작은 다윗을 향해 한꺼번에 칼을 빼든 거였죠. 신문에서는 연일 이 소송을 크게 다뤘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곧 그 회사가 백기를 들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보통 이런 경우 작은 회사는 거대 기업의 공격에 겁을 먹고 적당히 합의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좀 물어준 다음 조용히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과 법정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건 막대한 돈과 시간과 정신력을 한꺼번에 갈아 넣는 일이니까요. 작은 회사가 감히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하마다와 함께 도쿄의 한 고급 요리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사케 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웃었어요. 심의관님, 이제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 회사 대표라는 자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 못해서 머지않아 합의서를 들고 무릎을 꿇으러 올 테니까요. 저도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마다 본부장. 일본의 빛은 영원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발 뻗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하마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의 소식일 거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마다 본부장. 드디어 그 회사가 항복했습니까?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하마다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여유로운 독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당황한,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의관님, 그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하마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회사가 합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며칠 전 미국 텍사스의 연방 법원에 우리 니치아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소송이요? 그 7명짜리 회사가 세계 최대 기업인 니치아를 상대로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 특허가 무효라고 정면으로 주장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거인의 멱살을 틀어준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등줄기를 타고 그 묘한 서늘함이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회의실에서 제가 코웃음을 쳤던 그 작은 회사가 노벨상의 거인을 향해 정면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였으니까요. 이 작은 게 도망을 안 가? 그건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은 질서에 난생 처음으로 생긴 가느다란 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객기를 부리는 거라고. 어차피 거인 앞에서 발버둥 쳐봐야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죽기 전에 한번 몸부림이나 쳐보는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자꾸만 같은 질문을 곱씹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무엇을 그렇게 믿고 저토록 무모하게 거인에게 덤비는 걸까?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겁을 먹고 도망쳤을 텐데 변호사 비용에 4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에게 5나라의 소송까지 그 모든 걸 두 어깨에 짊어지고도 오히려 칼을 들고 일어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를 이끄는 대표가 누구인지 저는 난생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부하 직원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울 반도체, 그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게. 그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길고 긴 추락의 첫걸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한 남자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지독하고 또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사흘 만에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그 보고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노벨상의 거인에게 정면으로 덤볐는지 그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첫 장에는 그 회사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우. 저는 그 이름 옆에 붙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화려한 양복을 입은 대기업 회장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빛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그게 어디였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한 대목에서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하청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일본과 미국 같은 해외 기업들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졌거든요. 조립. 그래요. 바로 제가 30년 동안 그토록 당연하게 여겨온 그 단어였습니다. 한국은 손, 일본은 머리. 그 손의 자리에서 한정우의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머리의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그가 회사를 인수하던 무렵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이 없으면 회사의 미래도 없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물건만 찍어내는 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세계 1위가 되려면 누구도 넘보지 못할 우리만의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려다가 다음 문장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출이 고작 12억 원이던 그 작은 회사가 그 귀한 매출의 4분의 1을 매년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다는 거였어요. 1년에 12억을 버는데 그중 3억을 통째로 떼서 미래의 기술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회사가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원칙을 무려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친 사람이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을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한 대목이 저를 오래 붙잡았어요. 니치아와의 소송이 시작된 뒤로 한정우 대표가 단 하루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회사 연구소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며 소송을 진두지휘했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아무리 집에 들어가시라 권해도 그는 늘 똑같이 대답했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집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끝나기 전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도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사나이라고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미국 텍사스의 법정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작은 회사의 빠른 항복을 점쳤지만 서울 반도체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니치아의 특허가 왜 무효인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공격을 돌멩이 하나 든 다윗이 정면으로 받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마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심의관님, 이 회사 보통이 아닙니다. 합의는커녕 우리 특허의 약점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도대체 저 작은 회사는 무엇을 믿고 저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가 거덜날 게 뻔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저 회사만의 비장의 무기가 말입니다. 저는 다시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을 전부 조사해. 특히 니치아가 그렇게 신경 쓰는 그 기술이 도대체 뭔지 낱낱이 파헤쳐서 가져오게. 그게 제 평생의 신념에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회사의 기술을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LED를 가장 잘 아는 기술 담당관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 담당관은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심의관님, 이건 그냥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게. 그는 펜을 들어 종이에 LED의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LED라는 건 아주 작은 칩에서 빛이 나오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칩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불을 켜려면 반드시 아주 가느다란 금속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금으로 만든 실이죠. 우리는 그걸 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LED가 무려 70년 동안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금선을 써왔다는 겁니다. 일본도, 미국도, 니치아도, 전 세계 모든 회사가 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선이라는 게 사실 골치 아픈 물건입니다. 워낙 가늘다 보니 충격에 쉽게 끊어지고 열이나 습기에도 약해요. 그래서 제품을 오래 쓰면 선이 끊어져 고장이 나기도 하고 비싼 금을 쓰니 원가도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이 선 때문에 LED를 더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모두가 이 불편함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며 살아온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회사가 그 금선을 더 좋게 개선했다는 건가? 그 담당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아닙니다, 심의관님. 개선한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그 금선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없애.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선이 없으면 전기가 안 통할 텐데 어떻게 불을 켠다는 말인가? 바로 그겁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선을 연결하는 대신 빛을 내는 칩을 기판 위에 직접 딱 붙여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거추장스러운 선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와이어가 없다는 뜻으로 와이콥이라고 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어 봤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그 규칙을 서울의 작은 회사가 깨버렸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남들이 전봇대에 전선을 일일이 연결할 때 이 회사는 벽에 전구를 스티커처럼 그냥 붙여버린 겁니다. 그 덕분에 LED가 충격에도 강하고 고장도 적고 훨씬 작게 만들면서도 더 밝아졌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스마트폰 플래시, 얇은 TV 화면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결국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럼 우리 일본은, 우리 기술로는 이걸 만들 수 있나? 담당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니치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못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특허로 겹겹이 둘러싸인 그들만의 영역입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도 못 만드는 기술,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술, 그걸 서울의 낡은 상가에서 시작한 7명짜리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머리는 일본이고 손은 한국이라던 제 평생의 신념. 그 단단한 벽에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보고서 속 한정우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낯익은지 저는 끝내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지독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3번째 보고서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몇 번이나 읽던 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작은 하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늘 똑같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이 보내온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대로 부품을 조립하는 일.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죠. 어린 한정우는 가끔 아버지의 공장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기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묵묵히 손을 놀렸어요.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맞추는 거란다. 진짜로 만드는 사람은 저 바다 건너 일본에 있지. 그 말을 하던 아버지의 표정을 한정우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였어요. 한정우가 막 회사를 인수해 고생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정우야, 아버지가 평생 무얼 만들며 살았는지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단다. 한정우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물건을 만졌지만 그건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 그저 남에게 빌려준 손이었을 뿐이야. 머리는 늘 바다 건너에 있었고 우리는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손에 불과했지. 그게 이 아비가 평생 가슴에 박힌 못이란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부디 빌려준 손으로 살지 마라. 내 머리로, 내 기술로 진짜 내 것을 만들 거라.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정우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 장갑을 유품으로 간직했다고 해요. 기름때가 새까맣게 밴 손가락 끝이 다 해진 장갑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갑을 자기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 장갑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빌려준 손으로 살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머리로 만든 우리 기술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빌딩 숲이 여느 때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문득 3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쓰던 젊은 관료. 한국의 LED 산업이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그들을 요람에서부터 봉쇄하자던 그 보고서. 회의실의 박수와 칭찬 속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 젊은이. 그때 제가 짓밟으려 했던 게 바로 한정우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손으로만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손의 굴레를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그런 아버지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끄러운 손을 가진 건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일에 평생을 바친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정우라는 사람이 이기기를 마음 한구석으로 바라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평생을 지켜온 신념의 벽이 이제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해를 넘기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판의 소식을 매일같이 챙겨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른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국에서 판결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과는 제 평생의 신념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연방법원이 서울 반도체에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니치아가 아니라 서울의 작은 회사가 핵심 기술의 진짜 주인이라고 미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첫 번째 돌을 정확히 맞힌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하마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독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힘이 빠진 그리고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의관님,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 말입니까? 하마다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서울 반도체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한국이 항복했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도하며 물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 회사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얼마를 받아내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하마다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심의관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특허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자유롭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대 기업인 니치아가 그 7명짜리 조립공장과 대등하게 특허를 주고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마다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와이콥 특허는 진짜입니다, 심의관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이에요. 그들의 특허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로의 것을 인정하고 주고받기로 한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한쪽이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가 완전히 대등한 자격으로 서로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세계 최대 기업 니치아가 한국의 작은 회사를 향해 이렇게 말한 셈이었습니다. 너희 특허도 우리 것만큼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자.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벌벌 떨던 작은 다윗이 마침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도쿄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하나는 평생 믿어온 일본 우위의 질서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저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건 어떤 짜릿한 통쾌함이었습니다. 손은 영원히 손이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손이 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경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뜨겁게 두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낯선 감정에 한참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우와 서울반도체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일본 하나만이 아니었거든요. 니치아와의 싸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옆 나라 대만의 거대 기업이었어요. 에버라이트라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던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한 짓이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에버라이트가 한 짓은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서울반도체 안에서 핵심 기술을 다루던 직원을 몰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통해 서울반도체가 피땀 흘려 만든 와이콥의 핵심 기밀을 통째로 빼돌렸어요. 그렇게 훔친 기술로 짝퉁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마구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이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만든 것을 몰래 훔쳐서 베껴 판 거였어요. 그야말로 도둑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회사가 무너지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회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며 진심으로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어요. 도둑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기술 탈취 혐의를 100% 인정하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친 도둑질이라는 게 법으로 완벽하게 확정된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려 8년 동안 5나라의 법정을 오가며 벌어진 21건의 특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21전 21승.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야말로 백전백승의 기록이었어요. 각국의 판사들은 도둑질한 회사의 제품을 시장에서 즉시 판매 금지시키고 이미 팔린 물건까지 전부 회수해서 폐기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은 한정우와 서울반도체를 향해 특허 소송의 절대 강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통쾌했던 건 저 멀리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럽에는 18개 나라의 특허 분쟁을 한꺼번에 모아 판결하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이라는 막강한 기관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주요 나라들이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통합 특허 법원이 이번에도 서울반도체의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와이콥 기술을 몰래 베껴 만든 짝퉁을 팔던 거대 유통회사에게 통합특허법원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불법 제품을 절대 팔지 말고 이미 판 것들도 즉시 전부 회수하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한 나라씩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판결로 유럽 18개 나라 전체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 전체가 이 핵심 기술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한국 회사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것도 LED 분야에서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대만의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 전체가 인정했어요.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기술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 한국은 손, 일본은 머리라던 그 단단한 벽은 이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평생 손으로만 살아야 했던 한 나라가
마침내 자기만의 머리를 갖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그 마지막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아침 말입니다. 도쿄의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던 그날 아침, 마루노우치의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속보를 봤습니다.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고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내려앉았죠. 세계 LED 시장 1위, 70년 만에 교체. 일본 니치야, 한국 기업의 왕좌를 빼앗기다. 그 한국 기업이 바로 서울반도체였습니다. 한정우가 7명으로 시작했던 그 먼지 같던 회사 말입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TV 화면의 선명한 빛을 책임지는 백라이트 LED 시장에서 서울반도체가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무려 17%가 넘는 점유율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 1위 자리를 철옹성처럼 지켜온 회사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한때 서울반도체를 소송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 오만한 거인 니치아였습니다. 저는 그 속보를 보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가 다른 회사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노벨상을 배출하고 70년 동안 세계의 빛을 지배해온 일본의 자존심이 서울의 작은 회사 하나에게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회사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진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 그 봉쇄 정책을 설계했던 저 모리카와 타다시가 완벽하게 패배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반도체에 관한 모든 것을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은 와이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LED보다 무려 12배나 밝은 엠폴라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화학약품 없이 오직 깨끗한 빛만으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올레즈라는 살균 기술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이 안전한 살균 기술은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라이크라는 기술은 인공 조명인데도 진짜 햇빛과 거의 똑같은 빛을 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이 빛 아래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식물을 키울 때 비춰주면 진짜 햇빛을 받은 것처럼 무럭무럭 자란다고도 했고요. 서울반도체가 가진 LED 관련 특허는 무려 18,000개. 지구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키운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빛으로 살균하는 특수 LED 분야에서 당당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의 화면, 기술인 마이크로 LED에 대해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돈이 아무리 많은 대기업이라도 우리 특허 없이는 절대 제대로 된 마이크로 LED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 세계 업계 최초로 그 거추장스러운 금선을 완전히 없앤 마이크로 LED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며 그 말을 진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빛을 다루는 이 광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돈으로 무려 80조 원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의 원천 기술을 다름 아닌 서울의 그 회사가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빛은 일본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특허가 없으면 세상의 어떤 회사도 미래의 빛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머리는 일본이고 손은 한국이라던 제 평생의 신념. 저는 마침내 그 신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일본은 이제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일에 바쳐온 제 부끄러운 손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경제산업성을 떠났습니다.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한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일본의 주요 기업 임원들과 관료들이 모인 한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일본 제조업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최 측은 아마 제가 일본의 위대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선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조용히 접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일본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34년 동안 일본의 기술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봉쇄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손이고 일본은 머리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손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7명으로 시작한 그 작은 회사가 지금 세계의 빛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우리를 세계 1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장 하기 힘들었던 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순간 강연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또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는 한정우에 관한 마지막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길고 긴 특허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날, 한정우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승소 판결이 나던 그날 밤, 그는 수년 동안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던 집으로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연구소 한 구석의 간이 침대를 정리하고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고 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시험을 하다가 까맣게 타버린 첫 번째 와이콥 시제품 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순간마다 그 작은 칩을 주머니에 넣고 모든 법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진짜 우리 기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 장갑 앞에 그 칩을 가만히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빌려준 손으로 살지 말라던 아버지, 그리고 그 유언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 그 부자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한없이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정우의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손이라고 비웃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너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손일 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속에 무언가를 꾹 눌러 담고 묵묵히 견뎌온 사람들, 그 조용한 눈빛 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는 뜨거운 불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불씨를 30년 동안 비웃었고 한정우는 그 불씨로 끝내 세상을 밝혔습니다. 한정우 대표가 평소 직원들에게 자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은 불공평할 수 있어도 땀 흘린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기회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특허라는 제도가 바로 그 땀의 공정한 기회를 지켜주는 장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자신의 기술을 8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지켜낸 거였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무심코 켜는 전등 불빛 속에, 거실에서 보는 선명한 TV 화면 속에, 밤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환한 빛 속에 그 모든 빛 안에는 빌려준 손으로 살지 않겠다며 30년을 버틴 한 남자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진짜 저력이라는 건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끈질기게 쌓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코 꺼지지 않던 그 작은 연구소의 불빛처럼 말입니다. 평생 일본의 머리를 자부하며 살아온 제가 한국의 한 회사 앞에서 이 길고 부끄러운 고백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일본 최강 기업조차 끝내 무릎 꿇린 한국 LED의 기적을 30년간 한국을 손이라 비웃던 일본 관료의 고백으로 들어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켜는 불빛 하나에도 빌려준 손으로 살지 않겠다며 30년을 버틴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